한 남자가 사무실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봅니다. 점심이 다가오는 평범한 오전, 그는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메일을 확인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책상 위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슬쩍 확인한 뒤 손목만 살짝 움직여서 휴대전화를 봅니다. 화면에는 텔레그램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주인님, 먹어도 될까요? 남자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천천히 핸드폰 자판을 눌러 대답합니다. 기상 보고는 왜 안 했지? 별점 1점. 야채로 반성문 찍어서 다시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모리아티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단순한 딥페이크나 성착취 사건이 아닙니다. 통제와 지배, 그리고 노예와 가정을 연구하듯 설계한 범죄 집단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자경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범죄자를 잡는 의로운 집단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목사, 집사, 전도사, 예비전도사, 그리고 노예, 이런 기괴한 계급 구조를 가진 온라인 기반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딥페이크 기술, 신상정보 수집, 텔레그램의 비공개 구조, 그리고 10대들의 온라인 생태계를 결합하여 234명의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이 조직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착취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지배, 그 자체였을까요? 2023년 12월 한 여성이 경찰서로 찾아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제 사진을 합성해서 인터넷에 뿌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남자가 계속 연락을 해요. 가족 회사까지요. 그녀는 전 남자친구의 소행이라 생각했고 계속 연락 오는 어떤 남자의 목표가 전 남자친구의 신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요구를 거부한 순간 그 남자는 돌변했습니다. 여자의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딸을 내가 죽여버려야 정신을 차리겠냐 협박을 하기도 하고 여자의 직장 동료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여자의 얼굴로 합성된 딥페이크 음란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이틀 만에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18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곧이어 2명이 더 검거되었습니다. 모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3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가락은 모두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목사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전도사, 예비 전도사라고 칭했습니다. 도대체 목사가 누구일까?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성별도 모르고 실제 존재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인물, 텔레그램 지시로만 존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구조를 조직적인 구조로 판단하고 수천 건의 비슷한 신고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34명, 일명 박사방이라고 불리웠던 사건의 3배가 넘는 결과였습니다. 딥페이크, 불법 촬영물, 신상 털기, 협박, 유사강간, 그리고 실제 강간. 조각들은 제멋대로 흩어져 있었지만 중앙에는 단 하나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목사였습니다. 일명 목사는 종교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온라인 범죄에 도입했습니다. 예비 전도사는 포섭 대상을 찾고 전도사는 협박, 영상 제작, 피해자를 통제했으며 집사는 하위 관리, 오프라인 범죄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피라미드의 최정점에서 총체적 지배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징계하고 상벌점을 주고 보고를 받고 벌을 내렸습니다. 정말로 목사와 신도의 구조였습니다. 단지 목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노예였습니다. 남성들은 대부분 텔레그램이나 트위터에서 지인 능욕방이나 야동방에 들어가려다가 포섭됐습니다. 경찰이 아님을 인증해야 된다. 너의 주민등록증이나 명함을 보내라. 지인의 신상과 사진을 보내라. 이를 인증하고 나면 그 지점부터 그들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너는 이미 딥페이크 유포 범죄자다. 신고하면 너는 인생 끝난다. 그리고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살해라. 아니면 옷을 벗고 반성문을 읽어라. 그러면 전도사로 삼아서 회개의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10대 남학생들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피해자이면서 범죄자로 길러졌습니다. 여성 피해자들은 주로 비밀 계정을 통해 접근받았습니다. 너의 사진이 유포됐다. 텔레그램에서 우리가 지워주겠다. 텔레그램에 입장하는 순간 전화번호가 노출되고 SNS, 사진 등을 통해 실명, 학교, 심지어는 집 주소까지 추적되었습니다. 전화번호 하나로 개인 신상 정보가 모두 털린 겁니다. 그 이후에는 협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너의 신상을 뿌려버린다. 부모에게 알린다. 친구에게 알리겠다. 삭제를 원하면 시키는 대로 해라.
여성 피해자들에게는 그렇게 성적 지배가 시작되고 반복되었습니다. 나체 반성문, 나체 촬영, 일상 보고, 그리고 불이행 시에는 벌을 내렸습니다. 욕실에서 나체 반성문을 읽고 이상한 포즈의 촬영을 강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피해자는 가족이 버젓이 있는 집 안에서 미션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목사는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하나 던졌습니다. 졸업하면 나갈 수 있다. 단, 졸업의 조건은 하나. 오프라인에서 성관계를 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믿었습니다. 드디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오프라인의 남성은 목사 본인이었습니다. 목사 김 씨는 1인 2역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가해자이면서 목사, 오프라인에서는 자신도 어쩔 수 없이 강간을 하는 피해자. 그는 미성년자 9명, 성인 여성 1명을 졸업이라는 이름으로 강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성 피해자 3명 또한 유사 강간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62번이나 그는 촬영을 했고 총 758개의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촬영은 또 다른 협박의 도구였습니다. 도망치면 다 퍼뜨릴 거야. 이 지점에서 자경단은 더 이상 성착취 집단이 아니라 통제 집단으로 규정됩니다. 목사의 목적은 성적인 만족이 아니라 지배였습니다. 노예를 만들고 도망칠 수 없음을 확인하고 그 통제와 지배를 즐기는 것. 하지만 그 끝에서 경찰은 드디어 꼬리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텔레그램 안에서의 목사는 완벽했습니다. 매번 다른 IP 주소를 사용하고 흔적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일명 박사방으로 알려진 조주빈의 사례를 연구하며 자신은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습니다. 디지털에서는 완벽했지만 현실에 반복된 행동에서 허점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텔레그램 본사와 협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경찰의 기나긴 요청 끝에 텔레그램 본사와 최초로 수사 협조 사례가 성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목사, 전도사 계정의 패턴과 접속 위치, 기기 정보와 같은 단편된 정보들을 입수했습니다. 또한 이미 검거된 전도사, 예비 전도사들을 통해 목사가 만든 방에 위장 잠입을 시도했고 끊임없는 시도를 통해 목사가 성남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특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오전 8시 출근하는 김 씨를 성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경찰은 그의 자택 컴퓨터에서 성착취 영상 758개와 강간, 유사강간 촬영 영상 362개를 입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 박사방으로 알려진 규모보다 3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김노관. 그는 33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체포 당시에도 평범한 직장인 복장으로 조용히 출근 중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경기도 성남의 한 회사에서 재직 중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주변에서도 크게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은 없었고 일상만 놓고 보면 누구와도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 뒤에는 수백 명을 통제하고 5년간 조종해온 국내 최악의 디지털 성착취 조직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5년 동안 234명의 피해자를 통제해 협박하며 아동 청소년 강간, 성착취물 제작 유포, 허위 영상물 생성 등으로 다수의 중대범죄를 반복했습니다. 재판부는 그의 범행을 지속적이고 조직적이며 피해 회복 가능성이 거의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과 강제 촬영, 그리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재생산하는 구조를 전례 없는 악질성으로 규정했습니다. 그의 범행은 텔레그램에서는 익명이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 있었겠지만 현실에서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왜 이런 시스템이 가능했던 걸까요? 첫 번째는 기술의 발전과 범죄의 결합입니다. 딥페이크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협박 구조의 핵심 도구였습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신상정보 보안이 너무 취약합니다. 전화번호 하나로 학교, 지인, 과거 사진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우린 너무 많은 정보를 쉽게 공개하는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밀 계정의 구조입니다. 아직 많은 부모 세대들은 SNS 커뮤니티의 구조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SNS 속에서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모습, 다른 자신을 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곳은 범죄자에게 최적의 사냥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텔레그램의 폐쇄성입니다. 외국 서버를 지닌 텔레그램은 한국 경찰 시스템과 공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환경은 피해자에게 감옥이었고 가해자에게는 은신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과 제도 사이에 위험한 과도기에 서 있습니다. 딥페이크의 확산, 개인정보 노출, 비밀 계정 문화, 폐쇄적 플랫폼, 이 네 가지가 결합되면 목사방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인은 특별한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도 당신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업무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오리아트였습니다.